자, 이번 시간에는 그 부가가치세, 여기 나와 있는 과세 거래라고 얘기하면은 과세,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라 그랬었죠? 세금을 어디다 부과한대요? 재화, 용역, 수입재와 공급할 때 그때 부가가치세 부과한대요. 그래서 상품 제품 팔 때 부가가치세 부과되겠죠. 그죠? 거래할 때 또 서비스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런 다음에 외국에서 수입하게 되면 거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된다 그랬죠. 아 근데 얼마 전에 사건 하나가 벌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드리는데, 지금 사업자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있다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개인도 수입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1년 좀 지난 것 같은데, 그 조씨일가 알죠? 그 조 모시king 한진 그룹의 이름 까먹었다. 조현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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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맞나요? 이거 또 방송된다고 또 명예훼손죄. 아니 나 있는 사실 얘기한 거야. 저기 신문에 나왔던 거 보고, 거기 그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국적기를 갖다가 이용해서 그 모녀들이 뭐 외국에서 명품들을 갖다 사들였단 말이죠. 근데 그 관세청의 그 관세죠. 수입할 때 들어가는 세금도 안 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갔는데, 관세청에서 세무조사 나가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하도 국민적인 그게 들끓으니까 했단 말이죠. 근데 국세청에서도 국세청은 다르죠.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왜? 개인이 수입한 거에 대해서도 부가세, 납세 의무 있단 말이에요.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참고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개인도 납세 의무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세거래,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부과된다? 이 세 가지는 구분운전해서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과세 거래 중에서 첫 번째 재화공급. 재화공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면은 그냥 상품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재화라고 불러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재화의 개념이라든지 재화의 공급 범위 여기가 나와 있는데, 얘는 어디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느냐면 179페이지 보면 재화란 설명 나와 있죠. 그런 게 재화예요. 그 다음에 재화를 공급한다. 재화를 공급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느냐. 아니, 우리 흔하게 여러분이 재화를 갖다 손에 얻는 방법은 돈 내고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그런 상황을 갖다가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야 된단 말이죠. 재화가 공급되는 것의 대부분은 유상공급, 값을 치르고서 그 재화가 공급되거나 공급받거나 한단 말이죠. 됐나요? 그래서 그 계약의 종류를 갖다가 유상공급이에요. 보편적으로는 매매계약이라든지 가공계약이라든지 교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화가 공급이 돼요. 이런 거래가 일어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지금 여러분 처음 보시는 간주공급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간주공급은 지금 유상공급이 아니라 무상공급, 돈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얘 공급을 하게 되면 돈 거기에 해당되는 10% 부가가치세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가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란 얘기죠.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노트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노트북은 재화죠. 그래서 이 재화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100만원짜리란 말이죠, 이게. 그럼 얘를 판매를 하게 되면 100만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얼마를 더 받아놔야 돼요? 10만원을 더 받아놔야 되죠. 그러면 얘는 유상공급인 경우에는 매매가 됐던 가공이 됐던 교환이 됐던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 납부하는 건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노트북을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신입사원 있죠? 업무용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근데 원가가 얼마라고, 원가가 100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업무용으로 지급했는데 그래도 저기 부가세법 입장에서는 노트북이라는 재화가 지급이 됐죠. 그 재화가 공급이 됐죠. 부가가치세 붙여야 되죠. 그래서 20만 원 직원한테 준 거에 대해서는 뭐 원가, 공급가액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겠지만 재화가 공급됐으므로 부가가치세 10만 원 납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간주공급이에요. 그래서 간주공급은 용어를 뭘로 기억하셔야지 돼요? 무상공급이라는 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되셨어요? 그럼 이 회사는 직원들한테 자기네가 생산한 재화를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 부가가치세 거기 판매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10만 원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세무 2급 가면 요거에 대한 시험 문제도 나오는데 회계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 얘기만 해드릴게요. 회계 1급에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공급 가액이 100만 원이고요. 세액이 10만 원일 경우 그럼 부가세는 10만 원을 납부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회계 처리할 때 이 공급가액 제품에 대한 원가가 있겠죠? 원가는 70만 원. 그 다음에 뭐 회계 처리할 때 이 원가에 대한 것은 뭘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어요? 복리 후생비 처리하고 7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부가세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10만 원이 들어갔죠? 10만 원. 이렇게 해서 복리후생비가 총 얼마로 처리가 돼야 되냐면 80만 원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를 분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분기가 나와요. 이건 좀 세무 2급에 나오는 거니까 그냥 한번 봐두기만 하세요.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복리후생비 80만 원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가로 제품을 준 거죠. 그래서 제품은 없어졌으니까 제품은 얼마짜리가 원가가 얼마졌어요? 70만 원짜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매출세액 있죠. 부가세 얼마? 10만 원을 이렇게 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고 얘를 메인 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주공급이 지금 대충 어떤 뜻인지 알겠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간주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상으로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된 것으로 보아 세금, 부가세, 예수금 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 간주공급, 무상공급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웠던 그 불공사항 있죠? 불공사항 제가 6가지 알려드렸어요. 그 내용하고 여기 지금 설명해드리는 간주공급 네 가지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요 네 가지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간주공급에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 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가공급, 두 번째는 개인적 공급, 세 번째는 사업상 증여, 네 번째는 우선 한글은 읽어봤죠? 지금 제가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노트북을 직원한테 업무용으로 줄 수 있죠. 또는 여기 창립 기념일날 직원들한테 포상할 수도 있죠. 그죠? 포상하더라도 거기 재화에 판매된 것으로 봐서 부가세 예수금은 별도로 납부해야지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예였었느냐면 바로 여기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예로서는 직원 포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업무용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인적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한 노트북을 말이에요. 꼭 직원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거래처한테도 선물할 수 있잖아요. 거래처가 사옥을 이전해서 새 건물에 들어갔으니 우리 거래처에 있는 경영진들 새 노트북으로 업무 보시라고 노트북 선물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선물하는 건 좋아. 선물하는 건 좋은데 걔가 판매된 것으로 봐서 거기에 해당되는 10% 그건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겠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 휴대폰, 스마트폰 판매 대리점에 100대를 팔면 10대를 갖다가 무상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계약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당연히 100대분에 대해서 끊겠죠. 돈도 100대분에 대해서만 돈 내면 되겠죠. 그럼 10대는 그 스마트폰을 만든 회사에서 대리점에 10대를 공짜로 줬다 손 치더라도 10대를 판매한 것으로 봐. 거기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는 납부하라는 뜻이라는 얘기 있었죠.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리점에 회사에서 저기 10대에 해당되는 그 스마트폰을 주려고 하겠어요? 스마트폰 대신에 돈을 주려고 하겠어요? 돈으로 주면은 그건 재화가 아니잖아요. 돈은 재화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부가세 납부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많은 대리점들이 스마트폰 판매되는 것이 판매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으로 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받은 그 대리점들은 거기 일부를 띄어서 고객들한테 싸게도 주고 스마트폰을 파는 것이고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개인적 공급과 사업상 증여 두 가지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마지막 거, 폐업 없이 남아있는 재화는 지금 사업장이 폐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물건을 재화를 사갖고 왔을 때, 재고죠? 재고 사갖고 왔을 때 부가세대급금 냈던 거 공제 받았겠죠? 근데 지금 판매를 못하고 이제 폐업을 하게 됐어. 그럼 남아있는 재화는 판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서 부가세 예수금 납부하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예요. 폐업하는데 너무 좀 저기 하지 않아요? 가혹하지 않아요? 재고에 대해서 대신 판매된 금액 원래대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자, 세 가지는 저 금방 이해가 됐겠죠? 자, 다시 한번 간주 공급에 몇 가지 있다고요? 네 가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따라하라고 자꾸 반복하라고 따라서 연습하시면 다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그때그때 도움들이 되고, 저는 지금 외우라고 하지만 잘 안 외워져서 나중에 자격시험 보러 갔을 때 얘가 보기에 나오면 선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있어요. 그래도 읽어봤기 때문에. 외워서 쓰라 그러면 다 못 쓰는데 보기에 나온 거 보면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빗마저도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따라서 그때그때 연습하지 않으시면 또 용 빼는 지 없어요. 그거는. 자, 그래서 세 가지는 설명을 해드렸고, 자가공급 설명해 드릴게요. 자가공급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기본적인 조건이 이 사업자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요. 사업장이 몇 개? 2개 이상 갖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얘기란 얘기죠. 자, 사업장이 이렇게 2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사업장 2개를 그려 놓을게요. 근데 여기는 과세사업장이고요. 이 사람은 여기 면세사업장이에요. 면세사업장에서는 책을 만들어 팔고 있대요. 과세사업장에서는 화장품 케이스, 자, 책은 면세 품목이었었죠. 그 다음에 사업장 여기 화장품 케이스는 면세 품목이 아니에요. 과세 품목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재료로 공통으로 사용되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책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종이. 화장품 케이스 만들 때 종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사업자가 지금 사업자 종이라 하지 맙시다. 설명하기가 좀 길어지니까 얘 말고,
자, 우리가 원래 과세사업장에서 저기 진공청소기 있죠. 코드 제로 한 100만 원짜리 하는 거 샀다고 쳐요. 그럼 걔 100만 원이고 부가세는 얼마겠어요? 10만 원이죠.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은 공급가액은 얼마? 100만 원, 세액은 얼마? 10만 원. 그러면 얘는 여기 그냥 일반 우리 과세사업장에서 사용할 것으로 코드 제로 그 청소기를 사갖고 왔으니 여러분이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 매입세금 계산서 부가세 유형으로 51번을 선택하겠어요? 54번을 선택하겠어요? 51번 불공사항 아니니까 51번 선택하겠죠? 그럼 매입세액 10만원 공제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코드 제로 진공청소기가 지금 설명의 대상이고요. 얘를 지금 과세사업장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부가세 공제 받는 거죠. 매입세 공제 받는데 만약에 이 코드 제로를 면세사업장에서 사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면세사업장의 대표적인 곳 어디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병원에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면세사업장이죠. 이 면세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과세 품목인 코드 제로 진공청소기를 사왔다면 그럼 매입세금 계산서 받았겠죠. 병원에서. 그럼 처리할 때 걔는 51번으로 써야 돼요? 54번으로 써야 돼요? 왜? 불공사항의 5번째 면세사업 관련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면세사업장에서 이 사업을 오게 되면 부가세 매입세 냈어도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사업장을 몇 개 갖고 있어요? 2개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여기 과세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51번 과세 처리해가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어디서 사용하고 있어? 면세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얘 매입세 공제받으려고 지금 야근짓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얘한테 코드제로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부가세 네가 띵겨 먹은 거 10만원 내라. 이 간주공급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자가공급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 지금 설명해 드린 게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부가세 10만원 내가 띵겨 먹은 거 내야 되겠죠. 왜 실제로 지금 어디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면세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잖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이번에는 얘하고 내용이 비슷한 건데 지난번에 제가 불공사항 설명할 때 얼마큼 이해했는지 여기서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여기 사업장이 아니라 이번에는 2900cc 2900cc면 너무 약하다. 우리 사장님이 타는 거는 못해도 3300cc는 돼야 되겠지? 지금 이 수용차를 샀어요. 이 수용차를 사게 되면 매입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얘 불공이에요? 과세예요? 불공 처리했죠? 그리고 이 차를 유지,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다 불공이죠? 그죠? 여기 똑같이 코드제로 사갖고 와서 여기서 사용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이 차에서 사용하고 있어 지금. 그럼 이 차와 관련된 거죠 이거. 그럼 얘도 불공 처리해야 되죠. 근데 얘는 지금 어디서 사용하겠다고? 사업장에서 사용하겠다고 세금계산서 여기에 받아놓고서는 이 코드제로는 어디서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 차에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면세 품목인 불공 차량 여기 3300cc에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럼 얘와 관련된 걸로 구입했을 때는 불공이었었죠. 근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잖아. 그럼 너는 얘를 위해서 산 거야. 그러니까 공제받았던 매입세 10만원 납부해. 이게 간주공급이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취득 유지 관련해서 산 거잖아요. 사용된 거 불공사항인데 얘는 매입세 공제받았으니까
간주 공급, 판매한 것으로 봐서 매입세 토해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간주 공급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예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공제받은 이 물건을 갖다가 타 사업장으로 판매 목적으로 내보내게 되면 마찬가지로 부가세, 예수금으로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왜? 공제받은 거니까. 타 사업장으로 판매 목적으로 내보내면 걔한테 팔은 거잖아. 그러면 그 판 사업장은 또 다른 고객한테, 거래처한테 판매하겠죠. 근데 판매 목적일 때만 간주 공급으로 봐요. 전시용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AES 수리용으로 나갈 수도 있고 샘플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간주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그때는 간주 공급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도 이따가 여기 교재 진도 나가고 나서 문제가 나온 형태 봐야지만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사례는 설명을 해드렸지만 되셨나요? 자, 얘 되게 중요한 항목이라고 했었고 아까 간주 공급 네 가지 있다 그랬었죠.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 자가 공급이라는 뜻은 사업장을 2개 이상 가진 사업자한테 해당되는 용어고, 첫 번째 자가 공급에는 면세사업 관련, 두 번째는 1000cc로 기억하세요. 똑같이 1000cc. 세 번째는 타사업장 반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 나올 때 이제는 아, 간주 공급에 대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랍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일단 교재도 보면서 넘어가야 되니까 179페이지 보시게 되면 재화란 이런 걸 재화라고 합니다. 용역이란 이런 것을 용역이라고 합니다. 라고 나와있죠?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안녕. 재화나 용역이란 용어를 배웠는데 재화나 용역을 배우고 난 다음에 얘가 재화인지 용역인지 우리 약속을 하지 않으면 이 내용을 알아듣기가 힘든 게 있어서 그 용어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얘가 재화일까 용역일까? 첫 번째 건물을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는 양도한다 그러죠? 팔았다는 뜻이에요. 건물을 팔게 되면 얘는 재화로 구분합니다. 뭐라고 구분한다고요? 재화. 근데 건물을 판 게 아니라 임대,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임대를 해주게 되면 얘는 용역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용역인지 재화인지 구분하라는 게 또 시험 문제예요. 됐나요? 근데 이 건물하고 성격이 똑같은 게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에는 예를 들어서 특허권이라든지 상표권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상표권, 특허권을 갖다가 임대해주면 용역, 양도 넘겼으면 재화, 이렇게 구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건물하고 뭐하고 똑같이 구분하라고요? 무형자산, 무형자산하고 동일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건물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가공이 있어요. 가공은 어떤 게 가공이냐면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에서 의류회사인데 그 이랜드 말이에요. 의류회사가 옷을 판매하기는 하는데 옷을 만드는 제조 공장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판매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가내 수공이 엄청 발달했죠. 그래서 그 옷 디자인하고 원재료 모든 걸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가공업체한테. 그래서 다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그 디자인대로 그 옷을 완성시켜서 납품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재료는 모든 원재료 디자인 그런 것들은 뭐 전부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고, 뭐만 의뢰하는 거예요? 가공만 의뢰하는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는 얘를 뭐라고 구분한다? 용역이라고 구분해요. 순수하게 그 가내 수공업하는 그 업체에 거기 기술력만
기계들만 이용해서 납품받은 거잖아요. 모든 원재료는 다 누가 제공해 줬어요? 본사에서 다 제공해 준단 말이죠. 그럼 그 대가를 납품하게 되면 그 가공해 준 대가, 사람의 힘이잖아요. 다. 그죠? 그런 기술, 그것만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용역으로 구분하고, 이번에는 이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다가 그 가공업체가 저기 사가지고 만들어서 납품하게 되면 그때는 재화라고 구분합니다. 재화로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죠. 자, 옷을 만드는데 지퍼하고 그다음에 단추, 레이스 이런 것들은 그 부속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기 제조업체, 저기 가공업체에서 사갖고 너희들이 요거대로 사가지고 달아줘. 그런 다음에 완성된 의류를 납품해줘. 그럴 때는 뭘로 구분한다고요? 재화로 구분한다고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건설인 경우에 건물을 짓게 되면은요, 그 건설업체에서 원자재 일부를 살 수도 있고 전부를 사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럼 위에 가공하고 똑같이 구분이 될 것 같은데, 건설은 그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용역으로 구분합니다. 요 세 가지는 이렇게 약속을 해놔야지 구분이 가능하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재화인지 용역인지 그런 게 구분이 될 수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도 가끔 잘 나오는 항목이라서 교재 18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체크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체크포인트 그거 지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셨나요? 179페이지도 지금 읽어보세요.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설명했던 거에서 하나 수정할 게 생겼어.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개인적 공급에 업무용으로 지급한 거 있죠. 업무용으로 지급한 거는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면 회사에서는 직원들한테 만약에 작업을 필요로 해서 거기 교재에 보시게 되면 작업모, 작업화 이런 것도 공급할 수 있겠죠. 그건 재화의 공급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여기 181페이지에 네모박스, 기억, 니은, 디귿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죠. 간주 공급이라고 보지 않는데요. 근데 업무와 관련된 거라면 얘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얘는 이렇게 지워주세요. 근데 직원들 창립기념일날 200만원, 100만원짜리 지급하면 10만원 넘어가는 거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하나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직 이거 다 읽기에 양이 좀 시간이 촉박했네. 더 읽으세요. 네. 자, 보세구역이라는 것은 통관 절차 전에 지금 세금이 보류된 지역을 보세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의류, 보세운동화 이런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사드 때문에 중국에 수출을 못 해갖고서는 그 항구에 보세구역에 물건들이, 상품들이, 제품들이 그냥 쌓여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 한한령 때문에 그랬을 때 지금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물건을 중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쪽에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보낼 수가 없겠죠. 그럼 보세구역에서 보관되는 날짜가 일주일이면 풀리려나? 한 달이면 풀리려나? 한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창고비가 더 비싸. 물건 파는 것보다, 이익보다. 그러면 걔 수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거기 놔뒀던 물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물건들 관세청에서는 그 물건 저기 보관료라든지 운반비라든지 하용료라든지 다 있겠죠. 누구한테인가 그 돈 받아야 되는데 그 수입한 사람이 포기해버렸으니 그 물건으로 처분해가지고서 돈을 갖다가 충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물건들이 공매라는 절차를 거쳐서 공매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싼 거예요. 그만큼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판매되는 물건들을 보세 지역에 있다가 관세청에서 그 세금이나 관련된 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공매 파는 그 절차를 통해서 돈을 회수하려고 하겠죠. 그때 나오는 물건들을 보세 의류, 보세 운동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런 의류가 세계적이에요. 여러분 잘 몰라서 잘 알지는 모르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그 의류들이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손의 섬세함 때문에 품질이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 게. 그래서 외국 있잖아요. 되게 허접해요. 똑같은 면티인데도 불구하고 여하튼간에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등등한 사유로 미국에 수출을 못하는 경우 걔네들은 사이즈가 다 작겠어요, 크겠어요. 아 미국은 다 크잖아, 그죠? 근데 그게 수입을 했거나 등등했을 때 지금 그걸 보세구역에서 빼내지 못했다면 포기했다면 그 물건 또 판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큰 물건들은 주로 서울의 이태원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거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그쪽 거주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보세 구역, 보세 의류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재화 공급의 특례, 간주 공급에 대한 거 네 가지 구분 잘해서 읽어 놓으시고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는 나중에 보자고요. 그 다음에 181페이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재화만 간주 공급이 있는 게 아니라 용역도 간주 공급이 있어요. 용역도 간주 공급이 있는데 간주 공급이라는 것은 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간주 공급은 무상으로 공급했다는 뜻인데 용역의 간주 공급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건물 시세 차익보다 시가보다 더 싸게 특수관계인한테 주었을 때 그때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미용실에 아는 언니가 저기 개업을 해서 펌 공짜로 하라고 공짜로 해준다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염색도 하고 펌도 하고 그랬는데 한 30만 원이야. 근데 공짜로 준 거야. 그럼 그건 용역이죠. 용역인데 간주 공급이죠. 왜? 공짜로 줬으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거는 간주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그거 안 본다고요. 용역 제가 여러분들 모아놓고 다른 데서 무상으로 이런 회계 자격증 딸 수 있도록 세무 자격증 딸 수 있도록 무상으로 뭐 교육을 해줬어요. 값어치는 그게 한 50만 원 된다고 쳐요. 그럼 이것도 용역의 간주 공급에 해당은 돼요. 간주 공급에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용역의 공급인데 무상으로 해줬기 때문에. 근데 간주 공급에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 용역의 간주 공급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건물의 일부를 공짜로 특수관계인, 내가 아는 특수관계인이라는 뜻은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혈연, 지연, 학연, 동네에서 학원에서 면식이 있어서 아는 사람들을 우린 특수관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사람한테 지금 시가로 월세 최소한 10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나는 건물 있고 그러니까 공짜로 아는 사람한테 그냥 여기서 장사라고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려준 건 좋은데 시가에 해당되는 다른 데서 부가가치세 거기 10%는 납부해야 되는 게 용역의 간주 공급 딱 하나 그게 적용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게 181페이지에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되는 거 설명을 해드렸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공급 시기와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183페이지의 파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간주 공급에 대한 거 이걸 제가 중요한 거니까 꼭 암기하세요. 얘기했었죠. 그런데 얘하고 밑에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 요게 섞여서 문제가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간주 공급은 무상 공급이죠. 무상 공급이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공급이에요. 얘는 재화가 공급된 거죠. 근데 밑에는 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재화의 공급이 아닐까? 담보는 맡겨놨다는 뜻이에요. 맡겨놓은 거에 거래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보는 재화의 공급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양도, 사업의 그 양수도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업체를 갖다가 사고 팔고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사업체가 있어요. 회사. 그래서 뭐 점점점 회사라고 쓰고요. 이 회사를 갖다가 파는데 이 회사가 얼마짜리냐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만약에 얘가 재화라고 본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10%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10만원 이렇게 해서 110만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업체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를 갖다가 이만큼을 줘야 되겠죠. 파는 사람은 부가세 예수금이 될 것이고 사는 사람은 부가세 대급금이 되겠죠. 그러면 한 사람은 부가세를 납부하겠지만 반대편 사람은 부가세를 그만큼 공제받겠죠. 국가에 남는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체를 갖다가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포괄 양수도 기약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은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들어오고 나가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갖다가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필요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담보와 사업 양수도와 관련돼서는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까 세금 계산서 같은 거 발급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는 뜻이에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는 거. 그 다음에 조세물납, 세금을 내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회사의 제품으로 또는 다른 걸로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요 세금은 내야 돼. 그래서 세금 대신에 아까 우리 노트북 생산한다 그랬었잖아요. 노트북 100대를 대신 세금으로 냈어요. 국가에서 그거 받아줘요. 다시 팔면 되니까 이게 조세 물납이라고 불러요. 물건으로 납부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분명 얘는 재화죠. 그죠? 그럼 거기에다가 부가세 예수금 납부해야 되잖아. 근데 조세 물납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 아닌 거 세 가지 단어도 같이 위에 간주 공급과 연결시켜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된답니다. 재화의 공급 아닌 거 뭐라고 했다고요? 담보. 두 번째는 사업 양도. 세 번째는 조세 물납.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되시겠어요? 자, 이래서 재화에 관련된 것들 한번 쭉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교재는 안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얘도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죠. 용역의 공급, 용역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이라 그랬었죠. 보통 어떤 교재에는 이 용역을 갖다가 역무라는 용어로도 써요. 역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힘쓰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힘. 힘력자하고 업무할 때 업무 모자인데 사람의 힘. 근데 얘를 요즘은 서비스라고 많이 부르죠. 서비스. 여기에는 뭐가 해당인데요? 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지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하우. 이런 것들은 노하우가 아니라 노하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역무, 용역 이런 용어로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용역 그러면 쇠파이프 들고 있는 그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그다음에 용역의 공급,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미용실, 병원, 컴퓨터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 뭐 등등 많이 있죠. 그다음에 용역의 간주 공급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무상으로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대한 것만 부동산 임대한 것. 누구한테? 특수 관계자한테. 특수 관계자는 누굴 특수 관계자라 그랬어요? 아는 사람.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면 특수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건 간주 공급 아니에요. 되셨나요? 자, 용역의 무상 공급에 대한 거 이렇게 했었고, 자, 그다음에 아까 재화 용역을 구분해야 돼요 라고 했었죠. 건물하고 무형자산은 같이 취급하라 그랬죠. 양도일 때는 재화예요. 임대 있을 때는 용역이에요. 됐죠? 그다음에 아까 교재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과수원이라든지 염전이라든지 얘네들 다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얘네들 1차 산업에 관련된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기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임대해 줬을 때. 용역의 공급으로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가공인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 가공한 다음에 납품을 하게 되면 그건 재화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모든 재료를 공급한 경우에는 용역으로 구분합니다. 이건 약속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건설업인 경우에는 무조건 뭐로 본다? 용역으로 본다.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얘네들은 굳이 외울 상황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으면 나중에 부가세법과 관련된 문제에서 나왔을 때 읽어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도 연습은 계속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재화의 수익, 재화의 수익은 됐고요. 거래 시기, 공급 시기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자, 재화의 공급 시기. 지금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가 또는 용역이 언제 된 게 공급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올 때 뭐 사갖고 오신 분 있나요? 돈 들여서 사갖고 온 거 있는 거 있어요? 물건. 아무도 없네? 없어요? 그럼 나만 사갖고 왔다 치고. 보통 이 부가세법에서 얘기하는 거래 시기는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샀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직 담배를 피니까 담배를 사러 가게 되면 매장에 가서 담배 내가 초이스를 하겠죠. 그리고 그걸 계산대에 갖다 놓고 그러면 아저씨가 얼마 얘기하겠죠. 나는 거기에 대한 대가 지급해야겠죠. 대가 지급하면 나한테 그 물건이 넘어오겠죠. 이 용어를 부가세법에서는 지금 공급 시기는 그 물건이 나한테 내 손에 넘어오는 순간이에요. 그걸 우리는 보통 인도라 그래요. 인도라는 것은 그 재화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일 때 인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산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산.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얘가 부동산이에요. 토지 팔면서 야 저기 포장해서 어디다 배달해 줄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건물 10층짜리 요거 언제까지 포장해서 보내줄게 그럴 수 없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라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이외에 움직일 수 있는 재산들은 동산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동산은 언제가 공급시기겠어요?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넘겨줬을 때. 되셨어요? 근데 외국으로 넘겨질 때는 어떻게 해요? 외국으로 넘겨질 때는 선적일이 인도의 뜻이에요. 선적하게 되면 인도했다는 뜻. 그럼 이 공급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과세기간 배웠죠. 지금 인도한 날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가지고서 인도한 날이 3월 31일이냐 4월 1일이냐에 따라서 과세기간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공급 시기가 바로 과세기간의 세금 계산하는 날짜인 거예요. 바로 그 공급 시기 날짜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지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공급 시기라는 것은 거래가 성립된 날, 거래가
완성된 날이라고 할까? 그 된 날을 갖다가 따지는 것이고요. 이 공급 시기에 공급 시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인도했을 때 공급 시기고, 바로 그 인도하는 날짜에 그 시간에 뭐가 결정이 돼요? 공급가액. 그다음에 과세표준이라고도 부르죠. 부가세법에서는 이게 결정이 돼요. 왜? 여러분이 그 올리브영에서 물건을 갖다가 받게 되면 얼마짜리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거 공급가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과세표준이에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럼 공급 시기에 내가 물건을 받으면서 공급가액 또는 과세표준도 결정되죠. 얼마짜리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공급 시기, 그 날짜에 뭐 발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업자와 거래를 한다면 세금계산서 그 날짜로 발행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매출전표 입력할 때 세금계산서 보고 그날 매출 얼마 잡았죠? 지금 이 네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교재에서는 동시에 쓸 수가 없죠. 이렇게 다 나누어서 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파트에서는 공급시기라는 용어로 얘를 설명하고 있지만, 바로 그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결정되고 세금계산서 그 날짜에 발급해야 되고,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그 날짜에 그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재화의 공급시기와 용역의 공급시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화는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언제가 공급시기라 했어요? 인도했을 때.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거기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러면 그 부동산 아파트를 내가 샀다 할지라도 거기 들어가는 날짜 정해져 있겠죠. 내가 샀다고 아무 때나 막 들어가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계약한 날짜, 그래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바로 우리는 앞으로 부가세법에서 공급 시기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장기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언제가 공급 시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예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그때의 그 금액이 여기 공급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그 금액만큼을 세금계산서 발급해줘야지 돼요. 그때 그 금액만큼을 그 수익으로 인식해야 돼요. 이런 말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얘가 뭔지는 또 구분을 해봐야 되겠죠. 용어 처음 보시는 거니까. 나와 있을래나? 자, 장기할부 판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장기할부 판매인 경우는 뭐하고 먼저 구분해야 되냐면 할부 판매라는 용어하고 구분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TV 보실 때 거기 홈쇼핑에서 물건들 많이 팔죠. 팔 때 예를 들어서 그 누군가 선전하는 그 안마의자 있죠. 안마의자가 300만 원짜리예요. 부가가치세 별도로 하고요. 그러면 얘를 3개월 할부한다고 치면 지금 우리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 안마의자 하나만 구입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마의자 구입했겠죠.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로 그 안마의자를 보내주겠죠. 그러면 그 보내줄 때 그 금액 얼마짜리인지 알죠. 공급가액도 알고 그 날짜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보내겠죠. 얼마짜리 세금계산서를 보내겠어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330만 원짜리 보낸단 말이에요.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를 해요. 공급가액도, 그다음에 우리가 그 안마의자를 판 회사는 매출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300만 원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갖다가 승용차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얘 지금 3년 동안에 지금 이 승용차의 값이 3,6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급가액만 3년에 나누어서 매달 얼마씩 100만 원씩 청구하겠다고 계약서에 써져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공급 시기가 바로 인도하게 되면 공급 시기가 되고 공급가액도 이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도 전체 금액이 되겠지만,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써져 있는 그 금액만큼씩만 그 공급가액이 될 거고 공급 시기가 될 거고 수익 금액이 된단 말이죠. 그럼 매달 얼마씩 인식하겠어요?
100만 원씩. 차이가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계약서에 써져 있는 것만큼만이에요. 아시죠? 그럼 세금계산서는 매달 오겠죠. 할부 판매는 한 번만 오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것이 계약서에 써져 있는 그 금액만큼씩만 공급 시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달이 되겠죠.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장기 할부 판매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완성도 기존 지급 조건부 공급이라는 건 또 뭐예요? 이거는 건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을 짓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계약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이 3,600만 원짜리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층 그거 할 때마다 얼마씩 돈을 주겠다고 계약을 해놨겠죠. 그럼 세금계산서는 여기 똑같이 건물값이 3,600만 원짜리로 해서 한꺼번에 오겠어요? 진행되는 만큼씩만 오겠어요? 계약서에 써져 있는 진행되는 만큼씩만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계약서에 날짜가 있겠죠. 달이 있을 것이고 그때가 공급시기고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은 거기에 써져 있는 금액만큼씩만이에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세 번째 거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은 뭐라는 뜻이냐면 얘는 똑같이 건물에서 이번에는 리모델링을 하는 케이스예요. 리모델링은 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든지 장기 할부 판매는 보편적으로 1년이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중간 지급 조건부는 1년은 아니고 6개월은 넘어가는데 1년은 안 되는 것들. 리모델링 하는데 6개월 넘어갈 수 있죠. 건물 같은 것도 리모델링 할 때 그 리모델링 업체하고 계약이라는 걸 하겠죠. 지난번에 저 집에서 저희 집 리모델링 할 때도 보니까 계약해가지고 날짜별로 언제 얼마 주기로 다 계약을 한단 말이죠. 세 가지가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는 차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할부 판매는 안마의자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완성도 기존 지급조건부 공급은 건물 생각하시고요. 중간 지급조건부는 리모델링 생각하세요. 중간 지급조건부는 6개월은 넘어야 돼요. 근데 돈 금액은 2번 이상 나누어서 분할해서 납부할 때 당연히 계약서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공급시기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나왔던 무인 판매기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이 재화의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되느냐? 돈 끊을 때. 왜냐면 무인 판매기 사업하는 사람이 무인 판매기를 한 대, 두 대 놓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무인 판매기 앞에서 물건 꺼내갈 때마다 거기 세금계산서 쓰고 공급가액 쓰고 이러고 있겠어요? CCTV 다 설치해 놓을까? 그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무인 판매기의 공급 시기는 언제다? 현금을 꺼낼 때가 공급 시기예요. 그 금액만큼이. 또 간주 공급 아까 배웠죠. 간주 공급은 판매된 것으로 본다 그랬었죠. 근데 공급 시기는 언제냐면 간주 공급된 거 사용할 때, 소비할 때 그때가 공급 시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재화의 공급 시기 이런 용어를 다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면 얘는 물건이니까 재화의 공급 시기라고 이해가 되는데 용역도 이런 식으로 계약이 나뉘어질 수 있을까? 있어요. 보통 변론 같은 거 하게 되면 변호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건이 소송이 진행되면 하루 이틀에 끝나요? 되게 오래 걸려요. 아직도 하는 사람 있잖아요. 2년 지났는데 아직도 하고 있잖아. 그런 경우는 장기도 계약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건에 관련돼서는 6개월쯤 넘어서 1년 이내에 끝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1년 안에 끝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큰 회사를 갖다가 실사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들도 장기 계약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조건은 다 계약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재화의 공급 시기로 알맞는 말, 틀리는 말 찾으라고 할 때 여러분은 시험 문제에서는 이 용어를 보게 될까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거겠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어디에 나타나 있다 그랬어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은 계약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네. 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예로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는 것은 건물 20%, 30% 완성됐을 때마다. 그다음에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기성고 청구라고 그래요. 건축업자들은 건물이 완성된 거, 기성이라는 건 이미 완성된 거라는 뜻이에요.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만큼만 청구를 한다는 뜻이랍니다.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는 건물 리모델링 생각하시고요. 6개월 이상 계약금 지급 후 2번 이상 중도금 나누어서 납부할 때 쓰는 용어다 정도만 얘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시기 똑같다고 우리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영무, 서비스라고 제가 써놨죠. 자, 보편적으로 서비스는 여기서 공급 시기가 아까 재화인 경우에는 인도되면 공급 시기라 그랬었죠. 서비스는 뭐 공급해 주는 거 있어요? 서비스는 뭐 인도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미용실에 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자기 돈 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돈 내요. 그죠? 그래서 용역에 대한 공급 시기는 이 서비스가 완료됐을 때예요. 아, 근데 궁금한 거. 미용실에 갔는데 펌을 하건 염색을 하거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 거래 장소까지 거래 그 공급 시기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만 잠깐 설명하고 멈춰 놓고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래.